가지는 것. 과연 이 상태에서 이 누구의 기준일 수 있어요? 엄격하게 필요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 난 이게 필요해라고 내가 결정해요? 아니 누가 결정해요? 엄청나게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특히 실천 윤리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그냥 문자만 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많은 고민들이 되고 있어요. 이래서 저는 시간성을 넘어서 이 말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고 말 너머의 것, 정말 세종이 근본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할 정도를 잠깐 여기서 부처님 직접 얘기해 주었나요? 부처님께? 아, 직접 얘기해 줬어요? 아니, 갔다고. 그죠? 얘기했다고 우린 듣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부처님은 철저히 그 당시 비나야 율장이 설립될 때도 그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대체로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덕적 기준, 사람들 사이에는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는 규범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율장은 3장 중에 경장, 율장, 논장 중에 율장은 무척 그 만들어지는 동기가 중요한데 실제로 여럿이 모여 살면서 문제가 불거져요. 싸워요. 이 다툰 사람들끼리 부처님 가서 부처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답변해주고 이렇게 살라고. 그럼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싸운 사람들에게 적용될 문제지 내게 적용될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애가 7살이 됐어요. 7살짜리 꼬마한테 물어봐요. 어떤 사람. 야, 니들 아버지 몇 살이니? 라고 그러면 얘는 자기 아버지 나이 몇 살이라고 해야 돼요? 아, 그럼 되겠다. 우리, 고사님, 우리 개인 고생년인지 그러니까. 고사님 올해 몇이시죠? 49이요. 예, 49. 이야, 이 9부 쓰기 힘든 나이인데. 그래서 올해 힘드신가 봐. 위험한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딱 원래는 참 9부 쓰기 이거 한두 달 남았지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한번 이래야지 저기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스님이 계세요. 아니, 그런 스님들이 이걸 잘 만들죠. 네, 진짜로. 저도 그런 스님들 부러워요. 저 그걸 좀 해서 이렇게 개비를 좀 하고 좀 살려야 애기 아들, 딸 딸아들. 딸이 몇 살이에요? 17살, 50살. 딸 이름이 뭐예요? 진아. 진아 전화번호에서 누가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진아한테. 진아 아빠 나이가 몇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올바른 말이에요? 우리 쌍미박자에 의하면 이제 아주 재미있는 우리 저기 수수께끼 같은 것도 가끔 이제 풀어보는 거죠. 뭐 쌍미박자 뭐 정어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몇 살이라면 대답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49살이 알고 있으면 49살이. 40, 예. 그냥 많아요 이렇게. 그냥 난 많아요. 예. 또 이렇게. 틀렸어요. 거사님의 딸의 아버지 나이는 누구의 아버지 묻는 거예요? 애기 이름이 뭐라 했지? 진아. 진아의 아버지 나이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끝없이 본능 속으로 자꾸 사로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실제를 살지 않고. 왜 그러냐면 바로 불교 논리학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건 보세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잠깐 끝없이 말장난인 것처럼 들려주니까 이런 얘기를 잘 결합하게 되는데 얘기해보세요. 어느 거사님의 나이가 이제 50살이 된 분이 계세요. 이분이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가령 여기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은 이제 뭐 한 20살 됐어요. 여기 또 딸이 있어요. 남멜로서. 딸은 17살이에요. 누가 물어요 이 아들한테? 너 아버지 나이 몇 살이야? 라고 물으면 왜요? 왜 또 아니 이제 왜 30살이에요 또?
자기가 봐한다 30년, 20년이구나. 그러면 20. 몇 살이라고 얘 아버지의 나이는? 그렇죠. 구분 같죠? 이해되세요? 예. 이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얘랑 똑같이 나이 먹어가야 돼요. 내 아버지는 이 학생이에요. 제 아버지는 20살입니다. 제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그런데 내 동생의 아버지는 17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연기법의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얘나 다 50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똑똑해서 얘가 그러면 이 새끼 뭐 싸가지 없게 그러지 너를 몰려 임마 네 아버지가 네하고 나이가 어떻게 똑같아. 실제로 어때요? 이 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한테 그 언어가 50살 먹은 처사님의 나이를 물으면서도 실제 묻는 건 이거죠. 이분의 나이를 묻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너희 아버지가 몇 살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러면 뜻대로는 내 아버지의 나이는 20살입니다라고가 정확하죠. 이게 이제 말장난처럼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건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때 또 중요한 태도는 정진원의 나이는 몇 살이냐 이러면 이제 그럼요. 50이 예, 되겠지만 예. 근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들을 때 이미 표층적인 언어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걸 건너뛰어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는 되죠, 그죠? 우리가 금방 본 장면들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들은 달라요. 부처님이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복잡해져요. 그러면 부처님의 개념은 어디까지냐? 나중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신의 개념이 등장하고 보살사상이 나오고 이런 것이 대승불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육신으로 살아있는 부처님만을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고 했던 분의만을 부처님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뭐 예민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하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이 끝없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불교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하다 보면 끝나고 가서 술 한잔 할 때가 오히려 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넘어서서 이미 이런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유도 모르게 가슴 아파지는 거예요. 왜? 이유도 없이 오선하길 가든 내 어떤 법 때문에 죽어가잖아요. 우리 시대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 때문에 생긴 현상이 돼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돌아설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은 영원히 남아있는 숙제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런 것들은 미학을 넘어서서 종교 철학에 대한 입장이고 종교 윤리에 대한 입장인데 그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만은 없죠. 미학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주제가 오히려 이 발전을 얘기하다가 참 심각해져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바른 생각까지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재미있는 그림을 더 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건 이제 파워포인트 이거 합성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는 자료 왼쪽에는 이 그림은 아마 자주 서양화를 설명할 때 이 히로시게의 그림은 자주 보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에도 명소 100가지 장면을 쭉 찍은 이런 아주 독특한 화풍이 그려져 있어요.
서구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들이 일본의 화풍인 건 아시죠? 일본의 이런 풍속화였어요. 이름 생각, 부세화라 그래가지고, 우키요에? 예. 우키요에서 그 서양인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니, 이놈들 도대체 어떻게 사물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지라고 하는 충격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전통적인 화풍을 버리고 동양을 배워나가요. 그 당시 유럽 대륙에서는 이 동양에 대한 열풍이 불었고, 열풍의 핵심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엄청난 로망을 갖고 있었죠. 실제로 우리 그 잘 아는 나부코의 그 주인공 나비부인 얘기할 때 일본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이 나비부인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성춘향보다 더 아주 구구절절 로맨스가 거기 있었잖아요. 이 화풍들 보세요. 이 동양화의 전통적 화법을 넘어서서 동양에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수묵화전통, 문예화가 대체로 전통, 주류를 이뤘죠, 그죠? 그래서 그 간결한 성 속에 정신을 온전히 투영해내는, 그래서 뭐 골법용 비니, 뭐 수류부친 이런 여러 가지 필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직업 화가들이 좀 이제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좀 곁다리 치고, 이 전통으로도 완전히 벗어난 그림이에요. 이 일본의 이 풍속화. 근데 이 그림 보면서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볼 때 돋보기를 가지고 보시면 그 망원경 그렇게 한번 보세요.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이 젊은 아가씨 역시 그냥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메리 코셋이라고 하는 작가라 그러네요. 그래서 오페라 극장의 검은 옷차림의 여인. 그것도 1880년대. 실제로 이런 거 보면 참 놀랍죠. 우리나라는 이때 뭐 쇄국을 하네, 쇄국 정치가 끝나고 이제 막 소위 열강들의 침략에 의해서 막 강제적으로 그랬던데, 그죠? 히로시게의 그림이 1856년. 기껏해야 우리가 보면 1856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인상파가 우리가 본 것처럼 19세기 말쯤이었는데, 1880년, 이때 일이었는데, 짧은 생 같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죠? 9,000명이 렇게 2,500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세대가 지난 흐름이에요. 그러니 일본의 어떤 풍속들이 그쪽으로 무척 전파됐고 휩쓸죠. 실제로 그 문학 작품들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에도 그 말미암아 1차 전쟁 나기 전에 일본인 신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기억나죠? 그죠? 어두운 그 도시 거리에서 그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데미안을 만나고, 데미안이 영적인 그 스승 역할하고 뭔가 많은 걸 알려줄 때 어느 날 방황하러 갔더니 일본 신사하고 이렇게 길을 가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만큼 서구엔 그때 엄청나게 그런 폭풍처럼 동양의 열풍이 불었어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이런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었어요. 정견, 올바로 본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도 자기 시각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할 때 종교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쓰고 있는 건 뭐지? 이 오페라 같은 곳에서 뭘 가까이 보려고 했대요. 자기 시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인정이 설 때 여긴 도구를 갖는 거예요. 마치 저도 안경 쓰고 있죠. 바로 그 경전에 대한 공부가 끝없이 나왔죠. 그죠? 끝없이가 아니고 팔치오가에서 설명이 됐고, 끝없이라는 건 좀 오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믿음,
부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선포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은 바로 내 인식의 틀을 벗어나서 그 성인들의 걸어간 길을 먼저 갔던 분들의 도구를 내가 빌려 쓰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이 여자는 그래서 무척 현명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 여자가 세상 예뻐 보이죠, 그죠? 이 여자가 그냥 보고 있었다면, 근데 이 여자는 지독히 현명하게도 경전이 무엇인지,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도구에 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승소승이라고 하는 탈 것을 준비하고 가는 뗏목처럼. 근데 어리석게도 원래는 이 사람이 이 여자 엿보는 걸 보겠어요. 맞아요. 이놈은 이거 어떠한 걸 컨닝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를 보고 있을까요? 성희롱에 가까운 저 행동은. 그래서 이 화가들의 이 작품을 구성하는 놀라운 기법이 여기 있어요. 사실 이 그림도 히로시게의 그림은 나중에도 한두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롤리치 그림도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렇게 여기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제 이야기의 오늘 핵심은 우선 우리 세미에서 성법 스님이 제기했던 문제들, 사띠라고 하는 사마사띠, 정념과 정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하시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저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전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좀 더 우리는 자유로워지거나 삶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8정도를 우리 세미에서도 두 가지 답변이 있었다 그랬죠. 동시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차제적으로 보는.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사마띠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 대체로 그런 쪽에 답변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개 어려우진 않았지만. 또는 정견에서부터 정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해답들, 이런 이해들의 전제 밑바탕에는 사실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빠지거나 있거나 적당히 타협됐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띠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으로 감론을박하는 이 재미있는 언어의 성찬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그것 자체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것들이 나를 살려주는 하나의 양식 같은 거. 우리 밥 먹고 뭐예요? 그게 다 내 피와 살과 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콩나물 키워보셨죠? 콩나물 키우다 보면 물 주면 이게 콩나물 얘들이 뭐고? 콩나물 키워보셨죠? 그죠? 식에 넣고 물 주면 그냥 쭉쭉 다 빠져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은 부쩍부쩍 커 있어요. 우리 삶도 그럴 거예요. 이런 믿음들, 이런 아주 단단한, 아주 이런 든든한, 이런 확고한 믿음들, 그걸 갖게 되면 그 누구의 말처럼 부처님이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얘기 많이 듣죠. 그죠? 심지어 어떤 선사는 그래서 얘기해요. 부처님이 태어나서 7걸음을 걷고 걷자마자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천지가 진동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래서 내가 마당하지 않겠다고. 이 생을 정말 편안케 하겠다고.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하늘에서는 철룡들이 옷에 이렇게 악수를 뿜었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선사. 그 전에 내가 있었으면 몽중을 해서 걔 밥을 줬을 텐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사들의 말이 사실은
정확한 망언이고 골때리는 진짜 좀 괴팍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그 얘기를 정말 이렇답니다 하고 막 간 사람의 그 머리를 짓누르는 무게곡을 한순간에 쳐주는 거죠. 에이, 얘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온종일 막 개패득해가지고 줬을 거라. 좀 얘기는 들리죠? 누구의 아빠 나이가 몇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튼 이런 우리의 이 불교 미학 시간은 끝없이 이런 안경을 쓴 여인을 보는 것처럼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왜 좀 재밌는 그렇게 아무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는 경험들, 행복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 얘기하는 것이 불교 미학의 핵심은 행복해지는 거다. 행복에 있다. 기쁨에 있다. 고 얘기했어요. 모쪼록 2011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다음 달 강의를 할지 아니면 만년회로 술을 마시고 행복해질지 결정해야 될 텐데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다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